셔터 내린 거 그 뒤쪽에 보면 거기서 자요. 근데 선생님은 노숙자 생활을 안 했잖아요. 했잖아요. 언제요? 서울역에서. 언제요? 나 처음 듣는데? 옛날에 처음에 젊었을 때 20대에 나 노숙자였어요. 아,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그런 거잖아요. 서울에 그 전에 올라왔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내 던져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노숙자부터 시작했죠.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고, 그리고 저기 서울역 역 안에서 자고, 그 다음에는 만화 가게에서 잤죠. 그 다음에 여인숙, 그 다음에 여관, 그 다음에 고시원,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이 조금씩 이제 더 벌기 시작하니까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전 처음 듣네요, 그 얘기는. 아, 여름에도요, 노숙자 생활 해봐요. 여름에 골판지 깔고 자고 일어나면요, 머리가 회전이 안 돼요. 멍한 상태가 돼요. 그럼 겨울에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깡소주 마시잖아요. 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게 술에 중독된다니까요. 맨 술 먹고 그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 회전이 안 되니까 맨날 멍한 상태로 그냥 하루를 보내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생활에 1년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렇죠. 1년 넘게 했죠. 근데 어떻게 거기 빠져나왔어요? 대부분 다 거기서. 아, 내가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는 술, 담배, 여자를 일체 안 했잖아요. 난 절대로 포기 않겠다. 여기서 언젠가는 벗어난다. 그렇게 생각했죠. 국회의사당 옆에 그 저기 녹강이 있거든요. 오수 같은 거 흘러나가는 그게 상당히 커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커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잤어요. 그럼 거기는 바깥보다 덜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잤다니까요. 마른 데서.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한마디로 땅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땅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선생님, 한자 읽을 줄 아세요? 성심당.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집안이 네. 어렸을 때는 아주 집안이 부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아버지 때 망한 거죠. 선생님도 좀 한자 좀 배우셨겠네요, 할아버지한테서? 아, 그건 아니고 예. 의무 교육 받을 때 초등학교나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이 한자를 모르고서는 이 뭐랄까 머리가 벙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쓰는 글자가 한자가 많잖아요. 근데 한자 뜻을 모르니까 이게 한글을 읽어도 뜻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초보 수준의 한자를 갖다 공부를 했어요. 독학하신 거예요? 그렇죠. 독학한 거죠. 노숙자 생활하다가 일하는데 이건 너무 지장이 많으니까 만화방에 들어갔죠. 돈을 조금 내고 만화방에서 꾸부리고 자고 나가서 일하고. 근데 그것도 불편해요. 왜? 다리를 펴고 못 자요. 만화방에서는. 그 다음에 여인숙에 들어갔죠. 그때 여인숙에 내가 30만 원짜리에 들어갔어요. 와, 한 17명쯤 잘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좀 더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고시원에 들어갔죠. 호텔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하룻밤 숙박비가 40만 원이었거든요. 중문 하이아트 호텔에 스위트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하루. 어떤 곳인가 하고. 40만 원 투자하고요? 예. 아, 좋대요. 냉장고에 막 육포도 있고 막 먹었거든요. 네. 공짜인 줄 알고. 나중에 그거 다 불어냈어요. 육포 하나가 4,000원이더라고요. 4,000원. 냉장고에 있어서 그거 먹으라는 줄 알고 먹었더니 나중에 와서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40만 원을 투자할 정도면 그 당시에도 돈을 좀 잘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일하는 만큼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도 알고 싶었던 거죠. 산에서 살면 어떨까 해서 산속 생활도 해봤고 거지 생활도 해보고 노숙자도 해보고 많이 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아,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근데 선생님은 자살은 시도 안 하셨죠? 왜요?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진짜 죽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0년이 넘도록 그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은 네. 자살을 이렇게 떠올리나 보죠? 아니, 자살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났을 때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 자살 충동이 일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딱 이렇게 의식이 돌아왔는데
자살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 생활의 연속이에요.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자기 몸을 갖다가 혹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사무직이라든가 그 몸 편한 일 있잖아요. 네. 그 시간만 때우는 일이라든가 그런 거 네. 무기력하게 하는 거 그런 거에 하면 나 또 우울증에 또 빠질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정신이 외부로부터 어떤 계속 충격이 와야만 한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세게 이걸 벗어나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격을 갖다가 충격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우울증에 안 빠져요. 즉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방심하는 순간에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안 빠질 것 같은데 제가 안 빠져요 이제. 그러니까 난 일부러 그런 상태를 안 만들어요. 즉 정신줄을 놓거나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상태를 용납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뻔히 하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그 우울증에 빠졌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온 정신이 아주 긴장 상태에 있고 그랬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지. 어머니는 장사하신다고 우리가 잘 때만 들어오셨다가 새벽 3시면 나가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죠. 가령 가정이 온전해가지고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고 그 문제가 없는 그런 데서는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홀로 이 정신적으로 그 누구와 교류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빠져요. 왜 누가 앞으로 이끌어 주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목적의식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채로 몸만 크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거의 100% 우울증에 빠져요. 애정을 좀 못 받고 자란 분들이 그런 확률이 높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베푸시는데 그 애정을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상태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상태로 계속 자랐을 때 자식과 이렇게 연결이 탄탄하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그 방치되어 있을 때는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성인이 됐을 때. 왜냐하면 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일부러 그런 상태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핵가족화가 되는 데다가 옛날에는 그 가부장제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끈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점점 끊어져요. 외부와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 우울증에 빠져요. 그 성인이 돼서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봐요. 사이코패스니 뭐냐 하는 거 보면 거의가 자기 정신 세계가 외부와 어떤 교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걸 잃어버렸을 때는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중심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자각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멍한 상태로 아무 외부와 이렇게 소통도 없이 멍하니 있을 때는요 거의 100% 우울증에 빠져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되게 위험하겠네요. 세상과 단절이 돼버리면요 사회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간에 세상과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 그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 돌발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죠. 생각 자체가 외부와 단절돼 있으면 행동도 똑같아져요. 외부인들이 그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사고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죠. 어떤 식으로든 외부와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몸이 젊은 사람한테서는 입에서 행동에서 유머러스한 행동이나 말이 나와요. 사람이 젊음을 지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게 쫄아들어요. 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럼 그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를 가지려면 간단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첫 번째예요. 베풀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여유가 그 옛날 젊었을 때처럼 가야 돼요. 내 사랑이 가는데 줄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럼요. 지금 저 트럼프 당선돼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러잖아요. 모든 해결책은 경제되잖아요. 지금 푸틴이 하는 행동이나 김정일이 하는 행동이나
내면에 깔고 있는 것들은 경제예요. 지금 밖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요, 그 뒤쪽을 캐보면 전부 경제 문제라고. 세상 온갖 일들이 다 그래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는 결국 경제 문제가 숨어 있어요. 그것이 여유가 있고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요, 모든 게 술술 잘 풀려요. 근데 그게 한계 상황이 이런 막 전쟁 나고 난리 나는 거죠. 막 핵폭탄 만들어야 되고, 김정은 핵폭탄 만드는 것도 더 많이 만드는 건 뭐냐? 심적인 여유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부 돈의 문제고 경제예요. 딱 끼니라서 맛있어요. 역시 시장이 반찬이네요. 아주 맛있어요. 되게 연하죠. 난 사랑에 성공하고 싶어요. 예? 사랑. 인생 끝날 때까지 영원히 가고 싶어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한다고는 할 수 없죠. 경제적으로 집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좀 모자라다. 생활하는데 쪼들리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 쪼들리고 있어요. 내 능력 부족이에요. 지금은 젊지 않고 나이 들었고,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면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안 돼도 앞날이 설사 실패할 때 뻔히 보이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게 우리 시작이었어요. 아주 힘든데도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 자신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앞날이 안 보인다 하면서도 절대 포기는 안 해요.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누구? 집사람? 네.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희망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걸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사 앞날이 아무 희망이 없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길고 가늘게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가자고요. 얼마를 살지 모르고